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인프라 중에서 경찰의 과학수사 기술력과 관련된 과학수사 역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이 경찰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 과학수사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높은 것도 경찰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가 가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역화되고 또 가면 갈수록 각종 증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 채택주의를 하고 있는 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결국은 범죄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경찰이 범죄자를 잡고 난 다음에도 최종 공판 단계까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과학수사 또는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술력, 필요한 인력, 필요한 조직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술력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마 뭐 TV나 영화에서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이후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돼서 가능한 한 이 과학수사를 국민 가까이 현장에 역량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표적인 과학수사 기법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력이 개발되기 이전서부터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 분석 역량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주민등록 제도가 만들어진 1960년대에서부터 국민의 지문을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는 안 그런가요? 네, 해외는 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문 등록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범죄자의 지문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방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지문을 모두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면 그 사람의 뭐 가족이라든가 뭐 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의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건의 당사자로서 결국은 그 알리바이라든가 현장 부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문 검색과 관련돼 있어서는, 지문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미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전인 70년대, 80년대에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지문 검색을 자동 검색 시스템 하에서 지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이게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자, 물론 이 지문이 말 그대로 명확하게 감식이 가능한 지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분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문 조각이나 지문의 일부분만 가지고서 지문을 검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완전히 100% 복원된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조각 지문, 또 변사자 지문처럼 이미 많이 부패해서 감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라든가 행여 환자처럼, 즉 이렇게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은 행여 환자처럼 지문이 다 닳아가지고 지문을 채취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런 지문들까지 굉장히 고속화된 비교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ICT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를 암호화해서 각종 보안 위협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 건이 넘는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지문 분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확인을 해서 253명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59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등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학 전공이든 아니면 범죄학 전공이든 간에
과학수사론 시간이나 범죄수사론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지문은 실제 우리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지문이 다를 뿐더러 이 지문의 복잡한 문양을 일일이 다 영상 분석으로 하면은 그 영상 분석량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각 지문에 있는 각 중요한 포인트들 점을 서로 연결시켜서 연결되어 있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조와 구조 간의 거리,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일치도가 제일 처음에는 12개를 찍어놨다가 12개 찍어놓은 사람이 전국에 만약에 10만 명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 점을 24개로 올리고 다시 36개로 올리고 이러면서 점점점 명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속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지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안면 인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에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서도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과 코 사이의 거리, 이마 끝과 턱 끝과의 거리, 치아가 도출되어 있는 부분의 거리, 이러한 것들을 지문에서 포인트를 찍듯이 하기 때문에 현재 안면 인식도 이 인식률이 95%가 넘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아예 거기에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처럼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문은 100%가 가능한 게 당연히 전 국민의 모든 이 전체 지문, 완전 지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교수님, 실제 지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고등학생이 돼서 만 17세가 돼야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에 지문을 최초에 날인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계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지문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바로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그리고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 보육기관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어렸을 때 지문을 미리 채취를 해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실종신고,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지문을 날리면서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암호화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 이 어린이가 직접 부모와 함께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직접 등록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으로 경찰이 파견을 나가서 현장에서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스마트폰에 모두 다 지문 인식이 되죠. 스마트폰에서 부모가 아동의 지문을 등록해 주기도 합니다. 자,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지문을 현재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의 지문을 재검색해가지고 이를 각종 중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제 사건 케이스가 삼척 독거노인 살인사건에서 용의자가 용의 차량에서 채취한 조각지문, 말 그대로 부분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고요. 또 이 포항시에서 보석상 귀금속 절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남겨놓은 지문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경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또 내지는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불법 미립국한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즉 용의자 당시 용의자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겠지만 이 용의자가 지문을 채취를 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문과 혹시 이 사건과 대조를 해본 결과 날짜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 피의자가 성인이 돼서 등록된 지문을 재검색 확인해서 신원 확인을 했고 현장 부존재 증명, 즉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결국 이 보석상 귀금속 절취 사건의 당사자로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문 검색은요, 야간, 휴일 전혀 공백 없이 긴급 지문 감정팀이 현장에 급파돼서 사건을 조기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
고속 지문 검색과 이 야간이라든가 휴일 없이 신속하게 조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긴급 지문 감정팀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을 특정해야지만 수사선상에 그 사람을 올리고 빠르게 그 사람을 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문을 채취를 하고 그거를 다시 국과수에 넘겨서 국과수에서 일일이 그걸 대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경찰에서 통보받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도주했거나 해외를 출국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서 그거를 고속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긴급 지문팀이 부분 지문이라도 현재에서 찾아낸다 그러면 조각 지문이라도 찾아낸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바로 그 전문 감정팀에 의해서 조각 지문으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범죄자 DNA인데 2010년 범죄자 DNA 신원 확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 소위 말하는 DNA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 강력범죄의 피의자에서 채취한 DNA 강식 자료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서 2019년 말까지 약 7만여 명의 구속 피의자와 사건 9만 7천여 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문을 DB화해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B를 구축해 놓는다는 것은 그 사건이 바로 매치가 돼서 이렇게 3천여 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바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확인이 된 DNA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DNA의 불일치로 인해서 범인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범인이 다른 재범을 했다가 채취된 DNA와 함께 나중에, 즉 사건이 종결되고 제2, 제3의 새로운 범죄, 반드시 살인범죄나 강간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채취한 강력범죄의 DNA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미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로 가지고 있던 증거물 데이터베이스와 한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매칭을 해보면은 그때 미제 사건이었던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379페이지에서 알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소위 말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에요. 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실제 전체 9건, 정확히 말하면 모방범죄까지 하면은 11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또 실제 그 중에서 5번째 사건과 7번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자를 특정해서 잡기도 했었지만, 실제 나중에 이 이춘재의 데이터베이스,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현장 증거물과 일치한가를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범죄로 인해서, 즉 이 처제 살인사건과 관련돼서 수용자로 있었던 이 이춘재의 DNA와 매치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지? 왜냐면은 이 처제살인사건으로 수용되고 있을 때는 청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당시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주소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화성 인근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동선을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이 청주에 있는 사람을 수용자로 있었던 사람을 직접 수사를 해본 결과 결국은 이 당시 수용이었던 이춘재도 DNA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본인의 알리바이를 부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스스로 결국은 자백을 하고, 이 자백을 통해서 말 그대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만 가지고 있지 전체 사건의 총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자백을 통해서 중간 과정의 프로세스가 모두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혁혁한 이 성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모두 경찰에서 뭐 연쇄 절도 사건이라든가 뭐 강도, 강간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러한 DNA 신원정보 확인과 관련돼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 또한 기타 각종 이 DB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국민의, 사실상 전 국민의 지문 자료를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 국민의 DNA를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지금 현재도 미제인 사건들 중에서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찰에서는 각종 사건 9만여 건의 DNA를 현장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 미제 사건이 일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 정말로 누가 이 DNA의 소유자인지를 현재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DNA 자료를 모두 다 수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요, 그 중에 동일인이 나올 테고 그 사람에 대한 알리바이와 부존재 증명을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히 해결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바로 역시 전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었던 것처럼 경찰이 하고 있는 이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즉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가의 공권력 있는 이름 하에서 모두 다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는 기본권의 침해가 일부, 물론 그 기본권의 침해도 여러분들이 헌법상 기본권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헌법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돼서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받았던 사람에 대한 DNA는 정부에서 해당 법률, 즉 전 시간에 봤었던 DNA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 국민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그 범죄자가,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 DNA 정보가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새로운 제2, 제3의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실 게 폴리그래프 검사입니다. 자, 폴리그래프 검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입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두려움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생리 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에 대한 이 사람의 표현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1960년대서부터 폴리그래프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폴리그래프 장비는, 즉 거짓말 탐지기 장비는요, 여러분들이 뭐 TV나 아니면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 음박으로 되어 있는 그 동그란 기계에다가 눌러놓고 있어 거기에 전기가 찌리리 와서 하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미로 가지고 노는 기계일 뿐이고, 거짓말의 진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거짓말 탐지기 기계는요, 여기 여러분들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는 이 사람이 진술을 할 때 이 사람의 모공 반응, 기타 피부에서 나오는 땀샘 반응, 심박에서 나오는 심박 반응, 뇌파에서 나오는 뇌파 반응, 호흡에서 나오는 호흡 반응, 이러한 다양한 4채널, 6채널, 8채널, 12채널, 왜냐하면 사람이 모두 다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채널 수가 점점점 많아져서 더욱더 정밀한 기계로, 최근 보면 한 12채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화 되어 있는 데이터로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화 되어 있는, 그래서 폴리그래프입니다. 그래프화 되어 있는 데이터로 이게 기록이 되면은 전체 그 사람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이 예를 들어서 10가지라고 하면은 이 10가지의 질문을 할 때마다 그 10가지 질문의 답변 10가지에 대한 반응을
폴리그래프로, 즉 그 사람의 생리적인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생리적인 반응을 확인한 결과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체 1번서부터 10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5가지가 거짓말이다, 6가지가 거짓말이다, 전체가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실제 97% 내지는 9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되는 그 1% 내외의 오류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오류율이라기보다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입니다. 즉 진위 여부에 있어서 거짓말이 의심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숨소리가 좀 크게 나는 걸로 통해서 그걸로 호흡 반응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내가 더워서 자기가 날 수 있는 땀일 수도 있고, 갑자기 그거 말고 그 앞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눈동자의 모공이 커짐으로 해가지고서는 눈동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갑자기 답변을 하다가 생각나는 다른 게 생각이 나서 뇌파 검사에서 뇌파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오인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각종 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97%, 98%에 달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그래프 검사를 왜 할까요? 법정에서 사용도 못하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폴리그래프 검사를 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진위 여부를 확인한 수사 당국에서는 수사의 방향을 더욱더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즉 법정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지만 경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답변한 것 중에서 6가지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해당 파트를 조금 더 열심히 더 다양한 증거를 수집을 하면은 분명히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2번째,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고 난 이후 내지는 하는 과정, 심지어는 하기도 전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는 이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그래프를 검사를 하기 전에 그 폴리그래프 검사를 동의한 사람한테 실제 이 폴리그래프 우리 거짓말 탐지기 기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기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정말로 97%, 98%의 정확도가 있는지를 직접 그 사람한테서 예비 질문으로 시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비 질문 단계에서 조사를 피조사자 입장에서 조사를 당하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 이름을 조용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폴리그래프 반응 검사 나오는 것과 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폴리그래프 검사 반응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명확하게 거짓말과 진실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앞으로 당신한테 질문할 10가지 질문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질문입니다고 보여주는 순간 이 10가지 질문을 하고 나면은 내가 결국은 10가지 모두 다 거짓말로 답할 수밖에 없고 경찰에서는 거짓말 여부를 증거로 활용을 하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알게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이미 조사를 하기 전부터 자백을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결국 자백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진실을 향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력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을 연간 한 11,0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피검사자의 38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검사 전에 자백 등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실 경찰의 기술력은요, 바로 영상 분석입니다. 자, 이제는 CCTV와 블랙박스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분석 없이는 사실상 사건 해결이 한 절반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CCTV와 블랙박스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분석 자료가 굉장히 경찰의 수사 기법 중에서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요, 각 지방청 또 심지어는 서 단위까지 영상 분석 요원을 배치를 하고 관련돼서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 활용으로 이 영상 분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는 특별 채용 인원까지 별도로 배정해서 선발을 하는 등 가면 갈수록 경찰의 영상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은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 영상 정보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판독 시간을 단축시킨다라든가 관련돼서 이 분석, 이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기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도 각 지방청 단위로 빠르게 보급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은 경찰의 몽타주 기법입니다. 자, 경찰은 그동안 몽타주 시스템을 통해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를 상대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고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몽타주 작성 건수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서 한 2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동안 몽타주로 그렸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CCTV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굳이 몽타주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거나, 또 몽타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몽타주에 대해서 그동안 효용성에 대한 문의 여부가 있었습니다.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타주 시스템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사람의 손으로 그리던 이 몽타주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고도화된 몽타주 얼굴을 전체 합성 방식으로, 즉 3D 변환이 가능한 얼굴 기술 형태로 바꿔서 몽타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결국 이제는 몽타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변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입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겼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몽타주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은 현재 실종 아동의 현재의 모습,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의 모습도 몽타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부수적으로는 이러한 몽타주를 작성을 해서 전국 곳곳에 지명 수배자로 수배를 하거나 인근 주변인을 탐문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 몽타주를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해내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역시 아까 폴리브레 케이스처럼 몽타주로 자기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수배 중인 본인, 그 본인이 자기 얼굴과 정말로 비슷한 얼굴이 전국 각곳곳에 이렇게 지명수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요, 지문 감식뿐만이 아니라 조큰적, 즉 이 신발자국과 관련되는 조큰적 감식이나 아니면 윤적, 즉 차량의 타이어 감식을 통해서 이 장소에 범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지, 또 이 장소에 범인이 탄 차량이 도착을 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항상 지문처럼 다른 면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바퀴도 모든 차량이 동일한 타이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타이어마다 연식이라든가 내구성, 그동안의 주행 조건 등에 따라서 각각의 타이어의 마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결국
조근적 감식이나 윤적 감식, 이러한 조균적 감정 기법을 통해서 지문 감식하듯이 또 지문에서 나온 거에 플러스 추가적인 다른 증거물로 보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수사의 기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서 감정과 관련돼서는 점점 범죄가 지능화되고 범죄가 재판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에서 각종 문서와 관련돼서도 문서 감정 또 문서 감식 장비를 도입을 했고, 디지털 현미경이라든가 적외선 분석기 등을 통해서 경찰에서도 국가수에 버금갈 정도의 문서 감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본 경찰의 과학기술력. 자, 이거 하나하나가 제일 처음에는 지문 감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들이 점점 보완이 되고 빠르게 시스템화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역량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상당수가 문과 기반이 아닌 이과 기반, 즉 자연과학 기반으로 해서 물리, 화학, 생물학, 기타 이 각종 ICT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경찰로 입직하고 난 다음에도 과학수사 요원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별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체 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수사와 관련이 있으면은 경찰 입직 후에도 이 과학수사 기술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투신하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경찰의 각종 인프라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